인문학 사랑입니다. 직전 강의에서는 눈과 응시의 분열을 락강의 겹쳐진 삼각형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은 눈으로 대상을 보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고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대상이 이미 이미지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의 스크린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은 어떤 빛이 주체를 스크린을 통해 비추는 것으로서 주체 자신이 하나의 그림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 광원이 바로 대상 I며, 그리고 동시에 르흐기아르드, 응시, 명사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시는 내가 보여짐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삼각형인데요. 여기 있는 게 이게 겹쳐진 삼각형 아닙니까? 이 겹쳐진 삼각형은 눈에 의한 시선과 응시에 의한 비춰짐을 이렇게 겹쳐 놓아서 눈과 응시의 분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흔히 이제 스크린과 이미지가 합쳐진다는 것은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메두사의 방패처럼 불투명한 장막이죠. 근데 그 불투명한 장막이 이미지를 만나면서 반투명한 장막으로 희미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기관인 눈과 이 응시는 일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눈과 응시라는 주제의 연장 강의로서 보는 것과 보여짐을 당하는 회화를 락강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을 다루고요. 두 번째는 마르셀 듀상의 보여짐의 그림을 아주 적나라하게 제작한 그 에땅 도네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욱시스와 파라시우스 일화를 눈과 응시의 분열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은 미술 비평 영역에서 너무 많이 다뤄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다른 비평에서 강조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 락강의 응시의 관점에서 비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일반적인 비평입니다. 그림의 두 인물은 당트빌과 셀브라는 사람인데요.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의 그 당시의 황제 프랑스와 1세가 영국 국교회를 견제하고 외교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한 주 영국 대사와 주교였습니다. 특히 헨리 8세의 이혼을 둘러싸고 빚어진 영국과 교황청의 갈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외교 업무를 비밀리에 수행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요. 말하자면 이 두 인물은 그 당시에 각각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상징하죠. 또 두 인물 사이에 놓여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물들은 시공간에 대한 과학적 측정기구, 그리고 수학책, 이게 이제 수학책인데요. 그 다음에 찬송가 책에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펼쳐진 찬송가 책의 페이지가 루터교, 즉 신교에서 만들어진 주요 오소서라는 찬송가랍니다. 그 수학책 내용을 여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나눗셈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악기 루트가 있죠. 기타와 같은 루트의 악기, 이 줄 한 개가 끊어져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흔히 이제 프랑스 카톨릭과 영국 성공회의 파열, 갈등을 의미한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헨리 8세가 앤 볼린과 재혼하기 위해서 첫째 부인인 아라곤 공주 캐서린과 이혼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로마 교황청이 그 이혼을 허가하지 않자 헨리 8세가 영국 성공회를 따로 만들어서 로마 교황청과 결별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의 이 천고일을 자세히 보시면은 닭이 독수리의 위에 있음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거기서 닭은 프랑스를 말하고 독수리는 제우스 신, 유럽을 말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해시계들, 이것도 해시계고 이것도 해시계거든요. 특히 이 다면체 해시계는 15세기 초반에 그 듀러의 멜랑콜리 원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 해시계예요. 그래서 육면체 이 해시계에는 4월 11일 10시 30분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요. 헨리 8세 이 날짜는 헨리 8세의 이혼 날짜와 이혼서 서명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화살표로 표현해 놓은 거. 이 부분은 십자가상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오른쪽 상당 구석에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커튼 사이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정면에서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이 얼룩이 그림 하단에 놓여 있죠. 이 얼룩의 내용을 미리 말하자면 해골 형상인데요. 정면에서는 해골로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아마도 작가는 르네상스 말기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그 바니타스 회화 있지 않습니까? 그 메멘토 모리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 성행했지 않습니까? 이 그림도 바니타스 유행의 일환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해골 형상은 바로 이 십자가상, 구원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상과 이 해골, 몰락의 상징으로 된 십자가상을 이렇게 컨트래스트 하려고 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비평은 그림을 대타자 규정 안에서 의미화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그 당시 역사적 지식이라든지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징을 지금 방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락강식으로 말하면은 상징계 안에서 대타자의 명령 안에서 의미화하는 방식의 미술 비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캉은 La savoir et la jouissance de l'autre, 그러니까 지식은 대타자의 주의상스다라고 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징화된 세계가 분절되고 구별되고 가부장적인 권력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회화에 구현된 이 원근법적 질서가 그 상징계의 권력에 해당하고 한스 홀바인의 이 그림에서도 정면으로 보는 외상, 정면에 있는 이 하단에 있는 외상만 빼면 나머지 모든 사물들은 원근법적 질서에 의해서 그려진 걸 알 수 있죠. 이 그림 하단에 놓여 있는 알 수 없는 이 얼룩 같은 거뭇으로 한 물체를 제외하고는 두 인물, 당투와 셀브, 그리고 배치된 모든 정물들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고 있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상징이 정확히 1대1로 컨트래스트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모든 사물들이 화가의 의도에 따라서 신교와 구교의 갈등, 삶과 죽음의 배치, 그 다음에 구원과 몰락, 국가 간의 힘의 갈등, 과학과 종교의 갈등 등 이러한 관계들을 마치 함수 관계로 표현하듯이 배치되고 조정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원근법적 시점에서 정면 조금 아래쪽에서 보면 이 얼룩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그려진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얼룩은 외상, 삐딱하게 그린 형상이 되겠죠. 이 외상을 영어로는 이제 아나모포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상을 제외한 대사들 나머지 부분은 치밀하게 조직된 상징의 그물망으로서 그것을 알아보는 주체의 자리와 그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사들에 놓여있는 사물들의 상징을 통해서 당시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프랑스와 영국의 갈등, 그 삶과 죽음의 문제 등을 알아보는 일은 우리가 방금 해석을 했듯이 쾌락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진정 효과까지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정 효과는 상징계 건너편에 있는 자신이 상실한 신체 일부, 왜냐하면 우리가 상징계로 들어올 때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기의 상징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신체 일부를 대타자한테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실제의 죽음이죠. 그것은 실제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상징계에서 평화로운 진정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됐으면은 사실 이 대사들은 이 얼룩을 제외하고는 이 대사들이 이 얼룩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인물들과 사물들 앞에서 마치 공중을 나는 듯한 그런 기울어져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락강은 무엇보다 보는 사람이 그 그림이 있던 방을 나가면서 뒤돌아보는 순간에 이 외상이 해골임을 알아차린다는 것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림의 왼쪽 아래나 오른쪽 위에서 그것을 비스듬하게 보거나 멀리서 유리잔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 즉 그 그림이 그 얼룩이 유리장에 비춰질 때 주체가 조망점을 벗어나서 반대로 그곳에서 유리잔으로 축배를 들 때 외상은 해골로 출현한다는 것을 주목했던 것이죠. 이 아마 미술 비평가들이 이렇게 실험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림 좌측 아래쪽에서 7피트 떨어진 곳에서 본 얼룩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정면에서는 아주 찌그러지게 보였던 것이 이 7피트 아래 떨어진 곳에서 얼룩을 보니까 제대로 이 해골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바로 눈에 의한 시선이 아니라 응시, 르흐갸르드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흐갸르드의 문제는 제가 무의식적인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락강은 얼룩이라고 표현을 르타쉬라고 하는데 TACHE. 그래서 이게 바로 대상 I고 작가가 관람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던져놓은 미끼이며 또 함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얼룩의 의미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는 주체가 욕망하는 주체로 재탄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제대로 된 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렇게 락강이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대사들은 이 한스 홀바인의 전체적인 그림은 이 상징을 함수 관계로 의해서 적당하게 배치해서 인위적인 계획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얼룩은 그림이 있는 방에서 나가려는 관람자를 그냥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상은 원근법적 질서에 의해서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관람자가 나가면서 우연히 돌아볼 때 발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연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돌아본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락강은 무의식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즉 자아가 주체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실체의 일부를 양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들어올 때 이 얼룩 외상이 바로 그 신체의 일부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락강은 해석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대사들이라는 이 그림에서 두 가지 죽음이 나타나는데 실제의 죽음과 상징계 주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정면에서 볼 때는 관람자가 그 의미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고 일종의 희열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안정감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정면에서 철저한 원근법적 원칙에 따라서 보고 그야말로 촘촘하게 짜여진 언어체계의 그물망에 갇힌 채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희열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상실한 신체의 일부, 즉 실제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락강은 응시 길들이기, 동프트르흐기아르드라고 해서 그러한 응시 길들이기 그림이라고 불렀는데요.
눈을 만족시킴으로써 두 개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주체를 상징계 내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두개골상은 언어체계, 상징계 또는 기표들의 연쇄그물망이 기능하는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야만 맞닥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은 주체의 죽음과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락강이 응시의 포착으로서의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시의 호소에서 불안을 일으키고 주체가 상징계 바깥, 즉 실제계에서 주체의 죽음을 맴돌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보여짐을 당하는 것을 의도하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눈과 응시의 변증법, 눈과 응시의 불일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사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아주 뚜렷한 평정으로도 기울어지지도 않고 막연한 불안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사들에서 이 외상의 불안 효과는 역설적이게도 정상, 이렇게 바르게 그린 상의 치밀한 상징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홀바인의 이러한 다양한 상징을 이용해서 당대의 정치와 종교 갈등, 그리고 과학과 예술의 위상을 묘사하는 뛰어난 역량으로 그림을 완성했기 때문에 두개골의 응시가 일으키는 불안이 그만큼 더 강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두개골의 응시와 맞닥뜨리고 나면 그것이 보이지 않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라는 쉽지 않고 그 자리로 돌아가지언정 어디선가 느껴지는 두개골의 응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눈과 응시의 이론이 나중에 가면은 관음증과 노출증의 그 정신질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아래쪽에 있는 이 얼룩을 비스듬한 각도에서 볼 때 바로 르흐갸르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락강은 주체가 점유할 수 없는 점인 이 응시를 대상화, 오브제프티다로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상화는 우리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올 때 거세로 인해서 큰 사물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갈 때 생긴 파편이고요. 그 큰 사물 주위에 결핍으로 쏘 떠도는 공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주체가 응시 속에서 자신의 거세, 마이너스 팔루스와 결여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욕망의 주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대상화가 욕망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응시가 주체를 욕망의 주체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는 그림과 보여짐을 당하는 그림, 그리고 다시 말하면 눈에 의한 그림과 응시가 개입된 그림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 미술은요, 마르셀 듀상의 에땅 도네라는 일종의 설치 미술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회벽을 칠하고 회벽에 문을 달아놨습니다. 이 문에는 여기에 보시면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진한 거는 보시고요. 요 거무스름한 두 개가 이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두 개의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왼쪽에 이 듀상이 설치한 소품 배치 방식을 한번 봅시다. 이 소품 배치 방식을 스케치한 거는 놀랍게도 유명한 철학자 장 프랑스와 료따르라고 합니다. 장 프랑스와 료따르는 포스트모덤 철학자죠. 그리고 인간의 메타담론, 거대 서사가 인간의 윤리와 도덕, 사유를 조그만 상자 안에 가둘 수 있다고 경고한 철학자인데요. 하여튼 그분이 그랬답니다. 그다음 벽이 설치가 되고요. 이 벽은 마치 파열된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 구멍도 동그랗게 뚫은 것도 아니고 마치 인간이 시그니피앙과 시그니피앙을 이동할 때 거기에 난 구멍처럼 이렇게 파열, 럽처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프레임 안에 보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 풍만한 여성의 나체가 널브러져 있고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여성의 신체는 흰 양피지 위에 색을 칠해서 접어서 만든 거랍니다. 그래서 관람자는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대형 설치물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구멍으로 이런 광경, 즉 마치 살인 범죄 현장과 같은 이 광경을 보는 사람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치 누가 자기를 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는 보는 회화가 아니라 보임을 당하는 회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즉 실제를, 대상아를 붙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구멍 뚫린 벽은 전 시간에 보았던 두 번째 삼각형에서의 이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멍난 스크린입니다. 보호막이 되어야 할 이 스크린, 즉 메두사의 방패가 되어야 할 이 스크린이 구멍이 뚫린 거죠. 사실 즉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이 이 겹쳐진 삼각형이 에서의 스크린은 이미지막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 효과로 이 불투명한 스크린이 반투명한 스크린으로 변화한 것이죠. 그 위에 얼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아예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술의 한계일 수도 있고 작가의 의도적인 응시 길들이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르네상스 이전의 회화가 관람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보는 그림이었다면, 즉 인간의 눈에 충실한 회화였다면 이후에 외상을 시도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를 붙잡으려는 회화라고 할 수 있고요. 마침내 1900년대 전반기 활동한 이 마르셀 듀상에 이르면서 보는 자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림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눈을 위한 그림이었다면, 눈의 안정을 위한 그림이었다면, 후자는 르흐갸르드, 대상아를 포획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람자에게 그 불안을 초래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대상아 날 것 그대로 미술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피카소만 해도 현대미술의 전설이라고 하는 피카소만 해도 뭡니까? 그가 아주 유명한 화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카소조차도 2차원 평면에 가둬진 그림만 그렸다라고 한 겁니다. 반면에 듀상은 캔버스가 없는 회화를 추구했는데요. 즉 피카소는 보여지는 그림을 추구한 게 아니라 이 작가의 전지적 시점, 즉 관람자로 하여금 기존 지식을 이용해서 해석하게 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찾게 하는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 뒷상에 보여짐을 당하는 그림은 존재론적 불안을 촉발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 R라는 공백을 날 것 그대로 회화에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피카소의 그림만 해도 락강이 말하는 그 길들여진 응시, 그리고 상징계로 마사지하는 응시라면 이 뒷상의 시도는 대상 아의 실제적 요소를 완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회화에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뒷상의 작품 역시 우리가 언어 체계에 포획된 자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대로 100% 작가가 의도한 대로 실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보는 사람이 대상 아에 사로잡혀서 말문 막힘, 형용할 수 없는 상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캔버스와 같이 이렇게 유한하고 고정된 것을 부정하는 완벽한 반예술을 추구했다고 비평가들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예술에 대한 신념을 나타낸 말이 더 인상적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미래의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그가 운이 좋다면 죽은 이후에 인정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징계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상품화된 예술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 그림의 제목이 에땅 도네라고 하는데, 에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존재라는 뜻이, 존재자라는 뜻이고요. 도네라고 하는 것은 과거분사로 주어진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측면을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할 포스터가 말하는 그 실제로의 귀환, 그 실제로의 귀환을 꿈꾸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역사적, 과학적 지식 혹은 원근법적 지식을 근거로 만드는 인위적인 시각예술이 아니라 관람자가 한 명의 예술가가 돼서 그 작품을 독창적으로 비평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성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충동에 대해서, 시관 충동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구강 충동과 항문 충동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거의 본능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말하자면 그 요구하는 특정한 대상이 존재하고 또 철저하게 고통은 피하고 쾌락만 따른다는 쾌락 원칙에 근거해서 움직인다는 면에서 구강 충동과 항문 충동을 얘기했는데, 라캉은 그게 아니라 이 드라이브, 노프로는 필지용이라고 했겠죠. 이 스코픽 드라이브, 시관 충동과 호원 충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충동들은 반드시 고통을 피하고 쾌락만을 쫓는 쾌락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밀고 나간다는 본능이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충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시관 충동의 예를, 갓난아이가 엄마나 어른들로 받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이 갓난아이에게 무슨 사악한 시선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선을 받는 것에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 아이는 그 시선을 굉장히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눈길을 주는 타자가 없음에도 이 자기 눈에 이 시선이 떠도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충동 때문에, 시관 충동 때문에 응시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주장한 거죠. 그 다음에 호원 충동, invocatory drive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혹은 어른이 자신을 불러줬던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불러줬을 때 누가 뭐 사악한 목소리를 불러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쾌락을 불러일으키는데, 호명이죠. 호명. 알티세르의 호명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바라자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바라자가 소멸되고 그 목소리만 남아서 주체의 무의식을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갈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관 충동과 호원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눈과 응시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시관 충동과 호원 충동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시라는 것도 상상계도 상징계도 아닌 실제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시는 실제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우리를 보호하는 이상적인 방어막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은 응시와 분리되어 있어서 실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술가나 문인들, 또 건축가나 영화 감독, 사진가들이 이 상징계와 실제계 사이에 나 있는 공백을 자신들의 그림으로, 또는 이상이나 루이 아라곤 같은 시인들은 거울 단계의 시로 표현하고, 또 건축가들은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 같은 거, 또 산마르코 대성당 같은 거를 어떻게 이 공간을 만들어놨느냐, 아니면은 이 둥그런 천장을 왜 만들어놨느냐, 그 실제를 말하면 공백을, 인간에 나 있는 공백을 공간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관 충동과 호관 충동은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는데,
응시가 빛이라고 제가 광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광원인 이유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선이 말씀, 즉 목소리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목소리는 가시적인 세계를 드러내게 한 공백을 응시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캔버스에 붓을 처음 대는 것처럼 응시는 창조주에 의해 말해지고 새로운 세계의 모든 것을 이름 지어지고 사라진 것이죠. 그러나 이 응시는 다시 귀환해서 우리의 눈을 분열시킵니다. 이처럼 응시는 우리의 눈으로부터의 선제적 분리를 통해서 빛의 끈으로 눈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락강에 의하면 이 응시를 추적해보면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시선에는 사악한 눈만 있고 축복과 선의의 눈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끈질기고 무한 반복적인 귀환하는 이 흑야르드 응시는 축복의 말, 선의의 말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 응시는 눈이라는 기관보다 앞서서 존재했기 때문에 세계를 창조하고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반면에 눈은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권력을 물려받아서 인간에게 치명적 상처를 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도 주체를 분리시키고 소외시키는 권력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분리 능력은 보는 행위에 수반돼서 주체와 대상을 분절하는 권력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즉 응시가 인간의 눈보다 먼저 존재해 있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우주와 지구의 탄생, 그리고 다른 모든 동식물의 박테리아의 탄생이라든지 동식물의 탄생이 인간의 탄생보다 더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고학적 관점에서도 응시라는 실제가 우리의 인간의 눈, 이 물체보다도 더 먼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욱시스와 파라시우스의 일화를 통해서 외상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이 제욱시스는 파라시우스 일화는 기원전 5세기경의 일화인데요. 제욱시스가 포도 정물화를 벽면에 그렸는데 너무 생생하게 잘 그려서 여기 좀 옮깁시다. 너무 생생하게 잘 그려서 날아가는 새가 쪼아먹으러 달려들어서 벽에 부딪혀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파라시우스는 벽면에 가림막 그림을 그리고 제욱시스를 작업실로 데려왔는데 제욱시스가 진짜 커튼인 줄 알고 자 이제 베일드에 있는 당신의 그림을 좀 보여주시오 하고 요구하면서 베일을 손으로 거두려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제욱시스는 새들의 눈을 속였지만 파라시우스는 새들을 속인 제욱시스를 속였고 락강은 이 일화를 시선, 말하자면 눈에 대한 르흐게아르드, 응시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는 매혹적인 응시의 본질적 기능과 눈속임, 트롱폴레이어라고 하는데요. 눈속임 기능이 섞여 있던 것이죠. 제욱시스는 자신의 눈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리얼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포도를 그렸지만 이 파라시우스는 그냥 어떤 이미지도 없는 베일만 그렸을 뿐인데 결국은 제욱시스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던 거죠. 락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눈속임의 예술을 보여줄 때는 겉으로 보이는 표상 뒤에 어떤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물어보게 만드는 매혹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죠. 예를 들어서 파라시우스의 베일은 제욱시스를 매혹하는 트롱폴레이어, 눈속임 그림이 되죠. 다시 말하면 보는 사람이 표상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오해를 하고 그 숨겨진 형상을 보고자 하는 욕망을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는 자를 유혹하는 것, 즉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욕망의 주체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시우스의 베일은
파라시우스가 그림을 정교하게 잘 그렸기 때문이 아니라 제옥시스의 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커서, 즉 무의식적으로 응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실은 제옥시스는 세 가지 속인 자신의 그림에 굉장히 의기양양해졌고, 그래서 사실은 파라시우스의 그림을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의 그림을 이미 본 거나 마찬가지를, 그러니까 본 거나 마찬가지를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데자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시감을 우리 불어로 데자뷰라고 합니다. 본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제옥시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서둘러서 파라시우스의 그림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 베일 뒤에 있는 당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시오 라고 하는 이 제옥시스의 말이 바로 락강이 말하는 디맨드, 요구에 해당하고요. 파라시우스가 그린 눈속임 베일은 제옥시스의 욕망을 불러일으킨 대상 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인 대상 아는 양면적 성격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의미의 그물망이 포획하지 못한 잔여물이고 그물의 구멍 자체로 나타났다 곧 사라지는 운동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실제로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그 요구, 욕구, 욕망, 대상, 아의 관계에서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구와 욕망과 대상, 아의 관계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튜브는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까만 데는 당연히 구멍이죠. 튜브라는 물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상 아고 공백입니다. 그리고 튜브 가운데 검은 구멍이 그리고 이 튜브 자체를 가로로 두는 거, 이 튜브 안에도 공백이죠. 이게 이제 욕망이고요. 튜브를 이게 종으로 횡단하는 거, 종으로 도는 것을 요구라고 합니다. 요구와 욕망의 관계는 이렇죠. 이 욕구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욕구는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죠. 먹고 마시고 종족 보존하는 거. 이러한 욕구들이 언어 체계로 들어와서 상징계로 들어오면 이제 언어 체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언어 체계로 들어가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젖먹이 아이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가슴만 요구하지만 언어 체계를 배우고 상징계로 들어오고 또 아버지 이름에 복종하면서 다시 말해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욕구는 어머니라는 존재의 모두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요구에서 욕구를 뺀 나머지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욕망은 어차피 대타자의 결핍, 거세로부터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요구 마이너스 욕구를 욕망, 결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욕망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욕망이 이루어지리라는 환상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욕망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은 그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다시 또 큰 욕망을 또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제옥시스 파라시우스로 돌아가서 이 베일 뒤에 있는 당신이 그린 그림을 좀 보여주시오 라는 말이 바로 디맨드고요. 그림의 1번입니다. 파라시우스가 그린 눈속임 베일은 제옥시스의 욕망, 그림 2번입니다. 2번을 불러일으킨 대상 공백입니다. 이 까만데 이거죠. 그래서 이게 곧 얼룩이고 동시에 응시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게 요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욕구를 넘어서는 것을 부러워하는 게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파라시우스가 그린 눈속임 베일은 제옥시스의 욕망을 불러일으킨 대상 아이고 얼룩이고 뭐 응시의 함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옥시스는 이미 자신의 그림이 최고의 모방 기술임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파라시우스의 그림을 볼 필요가 없었는데 부러움, 질투,
시각적으로 말하면은 락강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부러움 질투를 evil eye, 사악한 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악한 눈에 사로잡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젖을 뗀 아이가 더 이상 엄마의 젖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자기 동생이 엄마의 젖가슴을 차지하면 이제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 젖가슴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락강은 이 아이의 시선을 evil eye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evil eye라는 말은 아주 사소한 질투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어른이 되어서 더 강화된다라고 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상호 간의 시기, 또 상속받은 자와 상속받지 못한 자의 갈등, 또 자기에게 어떤 이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을 괴롭혀서 정신적 학대로 이어지고 또 그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요즘에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역사에 의해서도 특정한 민족을 주홍 글씨를 새겨가지고 대학살을 하고 또 오늘날 일어나는 이 영토 분쟁의 전쟁까지 이르게 하는 요인이 바로 이 사악한 눈, 요구에 사로잡힌 말하자면 이 대상아에 사로잡힌 그 사악한 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외상에 관한 그림을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도미니코 피올라라는 15세기 초에 활동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 루벤스의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일그러지게 그렸어요. 이 일그러지게 그린 이유는 이렇게 외상을 그린 이유는 이 가운데에 투명한 봉을 이렇게 꼽으면 원래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굉장히 이렇게 그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어렵지만 이렇게 그렸던 거예요. 이게 원주형 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은 이 해골상만 정면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비스듬하게 그렸는데 이 도미니코 피올라는 처음에 그림 내용 전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렸어요. 그리고 스텐으로 만든 봉을 그림 가운데 세워 놓아야지만 그 봉에 정상의 그림이 비춰져서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요. 피올라는 이런 식으로 피터 폴 루벤스가 1610년에 그린 그림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외상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피올라의 그림은 봉이라는 대타자가 있어야 인식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낭만주의 문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루이 아라공의 시와 그 이상의 그 오감도라는 시를 락강의 거울 이론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